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먼저 와 계셨는데 섬소년님, 우리는 속 터져 죽을 맛인데 소금 사재기는 장마 때문이라고 말하는 정부 너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닥터케이님, 민주당도 오염수 방류 저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비밀 남신님, 우리 나라 운영이 초등학교 회의보다도 못하게 운영이 되니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전유성님, 광나루님, 예삐님, 남서정화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간단하게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전 민원연 사무총장이었죠. 김원경 미디어연구소 뭉클 소장과 함께 최근 방통위원장 면직 논란 등 여러 가지 이 언론계에 불어닥친 현안 이슈, 왜 다른 언론사들은 자기네 일인데 조용할까? 이런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쇼미더민심 코너에서는요,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에서 발표하는 이 여론조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원. 정말 감사원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이렇게까지 감사원이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참 특이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야당에서도 TF까지 지금 만든 상황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 TF도 만들어지고요. 계속해서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심의 의결 과정이 불합리했다는 내부 폭로와 반박이 연달아 나오고 있고, 야권에서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 심의 의결, 보도하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조은석 그 주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이 하고 있는 얘기가 정확히 뭡니까? 네, 조은석 주심이 이제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네. 네, 자신이 감사 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공개해서 패싱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감사위원회 최종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헌법기관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조 주심이 판단이 있어야 이걸 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주심인데 주심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검사 보고서를 등록해서 특정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또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신 이제 공직감찰본부장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3차례나 걸쳐서 주심위원회에 열람을 했다며, 제 기억으로는 어떠한 중대 감사든 시행 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조은석 위원이 말하고 있는 뭐 자신을 패싱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조은석 이 주심위원이 지나치게 여기에 간섭하려고 해서 생긴 일이다. 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얘기를 계속 네, 해주시죠. 그래서 감사원도 지난 14일 날 입장문을 내면서 전자감시 시스템상 수정 권한이 없는 주심감사위원은 담당 부서의 감사 결과 보고서 수정을 위해 원본 파일을 요구할 정도로 집요하다. 적법하게 시행된 감사 결과에 대한 부당한 이의 제기는 감사 결과의 시행을 저지한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또 재차 조 의원은 YTN과 인터뷰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언급하면서 지난 1일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할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 총장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반박하고 회의가 잠시 이제 중단되고 고성을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기까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감사원 회의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네. 조은석 위원의 말에 따르게 되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고 타박하고 고성을 지르고 막 이랬다는 건데 되게 부적절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유 총장을 고발하고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감사원이 이른바 정치감사를 일삼고 있다며 그 배후에 유 총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인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위헌적 행위에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TF를 구성해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감사원 방통위 감사 전방위적으로 하더니 감사원 출신 사람이 방통위원회에 들어갔고 또 파견 형식으로 여러 명 가서 또 일도 하고 있고.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전현희 위원장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전현희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처는 자신들의 헌법질서 문란, 초범적 월권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 월권이 지나치다. 직권남용 같은 것도 혹시 적용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이길지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말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논란 속에서 이제 방중을 마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네. 일단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 비판한 후에 여권에서 싱 대사 추방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에 베이징에 도착해 순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어제 홍익표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중국 부부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긍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중국이 더 이상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간 거예요. 12일 날 간 그룹이 한 일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간 그룹이 있어요. 어제 7명 갔고. 그래서 첫 번째 갔었던 사람들의 명단 속에 홍익표 의원 그리고 김태년 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단 먼저 돌아온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간 게 성공적이었나 보죠? 네, 일단 단체 관광에서 빠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 더 이제 좀 지켜봐달라 이래서 중국에서도 좋게 봐주겠다라는 식의 대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단체 관광을 안 가는 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단체 관광을 중국에서 오는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알았다, 잘 보내주겠다 이런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닌 네.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걸 서로 원하지 않는다. 네. 조금 여기까지 좀 멈추고 한번 좀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갔었던 도종환 의원이라든가 박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 도종환, 김철민, 박정, 유동수, 김병주, 민병덕, 신현영 의원 7명도 잇따라 방중길에 나섰습니다. 네. 부당장 격인 박정 의원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중국 전인대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의원 방중을 요청해서 이제 가게 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도 원래 함께하기로 했지만 당내 사정 때문에 일부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제 가는 그 그룹에 국민의힘 사람도 2명이나 같이 가기로 돼 있었다는 건데 네. 이제 내부적으로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일단 빠졌다는 건가 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어제 간 분들은 또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온답니까? 일단 이들은 이제 싱 대사 사건도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만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정을 강행했다고 이제 밝혔고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만남은 거의 없고 철저히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는 방중이며 혹시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 중국 측에서 나온다면 저희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면서 최근 논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선을 긋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적 만남은 거의 없다. 철저히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중이다. 이런 얘기한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왜 형사처벌이 된다는 겁니까? 네, 어제 김기현 의원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돈을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이 가는 이제 지불할 돈을 중국이 낸다고 한다. 이는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 중국 네. 돈 받고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 아니냐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판사 출신 아닙니까? 야, 대단하신데요. 뇌물 외유라니요.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 사람들 그래서 못 갔군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더 타미시스님 잘 버티셨어요 전현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외교다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희님 이제 이진아 기자님 잘하시네요. 김동준님 외교를 못하면 이렇게라도 해야죠. 의원 외교라도 잘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사실은 그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인사에 좀 관여하면서 직접 지시 내린 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다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다음 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차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최근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에 의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뭐 등등등등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상당하다. 이런 평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원연 사무처장이셨죠. 김원경 미디어연구소 문클소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뭉클 잘 됩니까? 열심히 안 하고 사는 게 요즘에 저의 그 말이 맞는 예.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은 핍박받는 네. 그런 것도 조금 이상하게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뭉클이라고 하는 곳은 뭐 정부에서 보조 좀 받는 게 있어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다행이네 그러면. 개인 사업자예요. 아 개인 사업자예요? 네. 그럼 어떻게 재정적인 거 감당하시는지 궁금하네.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많이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23일 날 또 법원에서 판단도 1차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서명을 하거나 이렇게 뭐 글을 쓰거나 이런 건 하지만은 방송에서 되도록 말을 아껴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되기 전에 민원연 공동대표셨고 제가 또 그때 사무처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제가 아무리 진심을 얘기를 해도 약간 편향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그동안은 이제 참아왔는데 그랬군요. 사실은 이제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그냥 명백하게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찍어내기이지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그 과정과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점을 좀 심각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승인과 관련해서 3명이나 구속되게 만들고 운영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그 구속되게 만든 게 아니고 구속을 시킨 거고 본인들이 정부가 사실은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네네 그렇죠. 그리고 방통위원회는 신분보장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 검찰에 공소 제기했다라는 네. 이유만으로 면직을 지금 해버린 것이거든요.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반헌법적 조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본인도 지금 그
소를 내면서 행정법원인가요? 거기에 소를 내면서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전적으로 그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말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헌법적 가치를 모두 다 무시하고 오로지 나의 목적, 방송을 어떤 나의 편인 방송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통위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방통위 분위기는 잘 모르고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정말 자사에서 그 2명이나 구속이 됐었고 또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정부의 어떤 입김으로 이렇게 면직이 되었을 때 사실 직원들이 어떤 직원이라 하더라도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계속 정치권의 눈치 보기 어떤 정부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일하기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상혁 위원장 말고 만약에 이동관 특보가 임명이 된다 그러면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방통위의 방송 장악 시도 이런 것들이 무르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되고 지금 자녀 학폭 논란 등이 있지만은 결국은 임명하지 않을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슬픈 예감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한 90%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당연히 임명하겠지라고 네, 네, 얘기하고 네.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사실 최민희 전 의원이 야당 목사의 방통위원으로 사실 이제 국회에서 오케이가 된 상황인데 네, 네. 아직까지도 네. 이걸 안 해줘요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김효재 씨가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대신해서 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늦게 나간 그 자리를 또 대통령이 임명한 이모 의원이죠.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들어가면서 2대1의 구조로 김현 민주당 그 추천목하고 네네. 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다수결이 돼 버리니까 다 이제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해줘가지고 네네. 이 구조, 그러니까 이 대결 구도를, 이 구성원 구도를 일부러 좀 인위적으로 맞추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 같은 거를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5명이 논의해야지 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그것을 인위적으로 정말 3명이.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의 그 임명을 거부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3명이 되고 셋이니까 2대1로 지금 만들어 되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저는 2대2여도 저는 이런 상황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아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그렇죠. 그 추진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기사들을 보면은 방통위가 정말 그 고작 3명의 위원으로서 정말 전례 없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료 분리징수 그 한 건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KBS 이사 해임 제청안 안건 상정 시도를 했다. 그다음에 또 뭐 그 인사도 굉장히 충격적인 인사들을 했어요. 면직 4일 만에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 면직 4일 만에 그 대변인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맞아요. 전보. 정말 관련성도 없는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네네 전보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 전문성이 정말 없는 그런 MB 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감사원 관료를 또 사무처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감사 조직을 확대하겠다라고도 했어요. 다 파견받아서 했던데요. 그러니까요. 검찰로부터 파견받고 네네. 검사에서 파견받고. 이런 것들이 그 방통위를 한마디로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잖아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게 네. 여야의 그 추천한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방송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방점을 두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일단은 네. 분리징수 입장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몇 번 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 폭거를 하면서 추진하는 정부는 그런 정당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번 과정에서 내용도 문제지만은 국민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게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이걸 하라라고 방통위에
지시를 내린 식의 모양새이에요. 이 과정이 너무나 비민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한번 이루어지면은 모든 국민들이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안 내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고 KBS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입을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뭔가 다시 해보려고 했을 때 사실 될 가능성이 매우 그러니까 정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대뜸 말하기 전에 그럼 사람들이 지금 KBS가 공영방송다운 그 방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차분하게 논의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뭐가 부족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분리징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겁주기식의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전의 전기료하고 수신료를 결합해서 내기 시작한 게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권에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가지고 논의는 해왔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방송을 조금 길들이기용으로 엄포용으로 하는 경우도 좀 많았었었고 네네. 정말로 왜 이게 필요한지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사실은 별로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그냥 분리징수 해버리겠다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네. 그 앞에 부족했던 이 협의 과정이나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딱 또 뭐 좀 정권의 마음대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수신료 예. 문제는. 그런데 이거 그리고 뭐 법은 국회에서 고쳐야 돼요. 시행령만 고쳐서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세히 따지기보다는 일단 시행령을 고쳐서 먼저 한번 힘을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기세를 보여주는 기세를 보여주고 네, 추진해보겠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그 얼토당토하는 국민 여론조사인가 그 거기에서 했던 그 조사 이외에는 제대로 된 뭐가 없어요. 여론 수렴도 예, 없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찬성 반대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번갯불에 콩 먹듯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수신료에 대해서 그리고 KBS에 대해서 KBS 방송에 대해서 약간 이거는 좀 공영방송답지 않았어. 그동안 굉장히 뭐가 문제였어요? KBS 정확하게. 뭐 KBS가 사실 계속 정권에 장악돼 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KBS 방송 보도 지금 사실 저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계속 그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송의 내용이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진보적인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는 사실 MBC와 조금 비교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 KBS라는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탠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아주 진보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을 정말 성실하게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매일 KBS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쉽다. 저 인력으로 저렇게 큰 방송사가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도 그렇죠. 있죠. 예, 예. 왜 저렇게까지밖에 방송이 안 나올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수신료 분리징수와 본질적으로 그것을 논의하는 것과 이것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를 제대로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에 이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칼을 쓰는 것은 그야말로 닭 잡는데 뭐 큰 창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수신료를 KBS가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 수신료의 그 금액은 적정한가 이런 논의도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이것 또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문제이지 일단 분리징수로 돈줄을 끊어버리고 시작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희철 사장은 내가 물러날 테니 분리징수만 하지 말아달라 했으나 저는 허무하게 너무 아쉬운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한 게 약간 국민의 어떤 생각을 믿고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데. 버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네. 본인 KBS 내부의 입장은 그렇게 정해진 아니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제 좋아요. 자 현실적으로 2대1의 구조로 사실 저는 그 의결이 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 5명이서 의결했는데 3명이서 했으니까 그게 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좀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또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일단 지금 이제 유효하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은 KBS 같은 그런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돈이 안 들어오면 지금 네. TBS 거라고 똑같이 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KBS 1TV를 광고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할 현재? 수 있죠. 왜냐하면 수신료가 없으면 수입이 없으면은 방송사가 근데 공영방송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그 재원이 근데 수신료가 마련되지 않는 거잖아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분리해서 징수하라는 거지. 그게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었잖아. 근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 김영삼 정부에서 이렇게 분리징수를 추진했던 배경이 있어요. 그 이전에 공영방송이 그 뭐 전두환 정권 당시에 땡전 뉴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망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수신료를 안 내겠다라는 땡 거부 하면 운동이- 전두환 뉴스. 수신료 안 내겠다는 운동이 워낙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최소한 공영방송이 제대로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와 재벌이나 이런 것들 뭐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자라는 국민적 합의가 마련됐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 뭐 거죠. 지금 KBS 수신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지금 사실 했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예컨대 지금 KBS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힘을 못 쓰게 되고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부에게 유리한 보도만 할 수밖에 없고 스탠스가 달라지는 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남는 데가 어디? MBC? MBC 혼자 남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집중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러고 나면 SBS야 뭐 그렇다고 치고 KBS 그렇게 날아가고 MBC도 뭐 머지않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종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종편의 구성을 보십시오. MBN, 채널A, TV조선, JTBC 전부 다 지금 성향 자체가 여당 바라기만 하고 맞죠. 있는 건데 그럼 그렇죠. 남아있는 방송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인데, 네. 예. 그거를 이제 장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지만은, 진짜 수신료가 이제 줄어들어서 광고를 시작을 한다면은, 방송시장 전체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CBS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결합 판매식으로 해서 수입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 방송사들이 다 같이 어려워지면서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정부 눈치 보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으로 그야말로 길들이기를 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게다가 이동관 씨마저 방통위원장으로 온다는 게 거의 확정이 된다고 치면 네. 언론사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뭡니까 도대체?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보도 자체가 학폭 논란 관련된 내용으로만 이제 되어 네, 있고 네. 물론 그것도 보도가 그래도 그거라도? 이만큼이라도 예, KBS도 그렇고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아들의 그게 학폭 그것도- 논란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그 어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언론관을 적절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검증하는 게 사실은 자녀 그 논란보다도 사실 더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언론사가 몇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아쉬워요. 배동원님께서 공영방송의 순기능이 독재 정부에 넘어가게 되면 일어나는 부작용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을 정부에서 자꾸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하긴 뭐 눈치를 보는 거겠죠. 언론사들도 지금 이렇게 조용한 거는 캐비넷에 각 언론사들의 목줄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어 그렇다. 지난번에 MBC 국세청 막 세무감사 받고 네. 감사받는 거 봐라. 다른 방송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느냐. 특히 MBN 같은 경우도 물론 종편입니다만은 지금 6개월 동안 방송 하냐마냐가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펜딩 상태로. 그러니까 사실 그 판결 나온 이후로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솔직히 너무 노골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언론사들만 탓할 수는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해요. 방송사 입장은 그러하고요. 네, 방송사들 사실 신문사들은 눈치 보는 상황이고요.
신문사들은 사실은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봤을 때 이 수신료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자신들에게도 일이에요?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아니죠. 불리하죠. 부메 돌아와요. 예. TV조선도 방송이고 광고를 KBS가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이 광고 시장, 언론의 모든 시장들이 다 이제 들썩들썩 할 거고 분명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진짜 그냥 가보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웃기죠. 왜냐하면 과거에 처음에 수신료 만들어질 때 보수 언론들도 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다 찬성했어요. 아.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KBS가 광고 시장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환영한다. 공영방송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었거든요. 예. 이재호 고문, 상임 고문, 국민의힘 네. 어떤 방법이 있다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언론 길들이기처럼 KBS 수신료 딱 분리시켜가지고 나한테 까불지 마! 이제 이런 거를 정부가 한번 보여주면 KBS가 납작 엎드리고 그러면 그래 다른 방법으로 한번 너네들의 운영 자금을 보전해줄게. 뭐 내지는 뭐 지원금이라든가 무슨 예.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좀 꿰우면 된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KBS가 국영방송이 되는 거예요. 아. 국영방송과 공영방송 완전 다르죠. 공영방송은 네. 정말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인 것이고 국영방송은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송이 되는 거니까. 네. 참 진짜 큰일 나겠네요. 어쨌든 점점 지금 노골화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전혀 치열하지 않게 언론사들이 눈치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언론 보도 형태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요즘에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이 언론사의 보도 네. 방침이랄까요? 기조랄까요? 네. 이게 사실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좀 그게 되게 중요한 멀리 문제인데. 떠나 있어가지고 언론 보도를 예전처럼 열심히 안 봐요.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보도 행태가 정말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받아쓰기 보도. 검찰발은 무조건 신뢰하고. 네네. 예. 검찰과 정부의 입장, 보도 자료를 받아쓰는 것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않는다. 그걸 보도 자료 보고 맞는지 안 의문을 맞는지 갖고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의문을 갖지 않아요. 절대 그런 말 쓰지도 않아요. 뭐 최소한 예전에는 뭐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이라도 썼잖아요. 논란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네, 그냥 그대로 특히 요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보도도 보면은 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전하기보다는 그저 정부의 그 내용을 전하는 보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이라는 것이 정부 권력 뭐 계속 말하지만 그런 정부 권력이나 재벌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감시해서 그걸 국민에게 알려주는 알 권리를 충족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전혀 알 권리가 충족이 안 돼. 어디에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가? 솔직히 요즘은 MBC만이 기대할 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예컨대 이거 하나만 보죠.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관련해서 네. 언론에서 다루는 형식을 보게 되면 검찰이 주체가 되거나 그렇죠. 정부 여당이 주체가 되거나 네. 법원이 주체가 되는 보도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게 다만 그 반대쪽은 17%밖에 안 되고. 네. 예. 민원연에서 그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서비스인 비카인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 관련된 보도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제목만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네. 45%나 된대요. 기사 제목의 주체로 검찰 검찰인 것이. 발의라는 네, 그렇죠. 나오니. 예. 그리고 정부 여당이 12%, 법원이 15%예요. 그러면 이게 다 그냥 보도 자료가 주체가 그대로, 된 것이 그대로. 거의 대부분이고 한상혁 위원장이 주체가 된 것은 17%, 야당은 3%.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이 너무 기사 쓰기가 어려운가요? 일단은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죠. 이렇게 보도했을 때 기자나 언론사는 안전하죠. 검찰 발의니까 나는 그냥 본 거를 그대로 적었을 뿐이야 라고 하니까 안전하긴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도는 우리가 한두 건만 있어도 다 알겠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기자가 뭐 수사권이 없어서 그런 걸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조목조목 의문점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했네요. 검찰 받아쓰기와 게으름이라고 하는 글에서
검찰 기소장이나 베끼는 것에서 벗어나서 제발 현장에 가서 발로 뛰면서 내용을 좀 확인해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언론 보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되는데 언론이 무능과 게으름으로 검찰발 받아쓰기만 계속하고 있다. 이걸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그러니까요. 아니라는 제 게 말이 정말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냥 케이스만 달라질 뿐이지 거의 네. 모든 보도가 이런 식이어서 네. 네. 노조 관련,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등에 대한 언론 보도도 참 아예 그냥 일본이 준 그 자료만 갖다가 그대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우리는 일본이 준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보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일본 어민들의 그런 반대 목소리들 그것도 제대로 안 다뤄. 이런 것도 제대로 보도가 안 돼요. 네. 마치 우리가 일본 국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정부인지 일본을 네네. 대변하는 정부인지 모를 정도로 네네. 지금. 자, 그렇다면은 이 국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사실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어떻게 떨어져. 됐습니까? 제 사실 신뢰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언론에 대한 불신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네. 요즘은 그래서 정보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뭐 유튜브를 보시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별 의미는 없어요. 이런 노력들이 여기 있네요. 국내 언론 네. 신뢰도 이게 KBS 공약미디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안경을 띄워볼게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네네. 지금 이 언론 보도 형태에 대해서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믿음이 가는 편이다가 정말 작네요. 네. 1.8, 1.5. 네.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5.5이네요. 네. 굉장히 지금 큰 상황,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안 간다, 전혀 믿음이 간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음이 간다. 이거 지금 비교해봐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믿음이 안 간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고요. 네. 언론 신뢰도 지난 분기 대비 하락했다. 긍정응답 비율이 전문가 대비 1.75%포인트. 1.7%포인트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은 부끄러워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외국에서 그만큼 신뢰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세계적으로도 신뢰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지금 네. 사실 심각한 거는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뭘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그 일방적인 그런 정치 행위를 할 때 언론이 바로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정도면 되면 자괴감이 든다. 이런 뭐 무슨 말이라도 하나 나올 법한데 그런 것도 안 나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자, 현재 윤정부에서 노조 탄압 처음에 시도해가지고 사실 성공했다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노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경 대응했더니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이걸 학습한 거거든요. 네. 언론 탄압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시민단체 뭐 이런 데까지 지금 계속 모두 다 탄압 일본들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결국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탄압이 정말 탄압인지 아니면 정당한 부적절한 노조 행위에 대한 어떤 찍어내기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노조에 대한 탄압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앞으로 이어질 언론 탄압이 이제 지금 수신료부터 시작해서 쭉쭉 나오잖아요. 이런 그 고비마다 국민의 여론이 제대로 결집될 수 있으려면은 이제 지금 우리 쭉 말한 것처럼 언론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이 적극적으로 뭐 유튜브든 또는 뭐 다른 글을 찾아보던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민간단체 그 시민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단체들까지 다 엮어가지고 네. 이것을 뭐 시민단체가 부패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보도들도 많아요. 근데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는 보도들도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계속 언론사에 요구하고 제대로 보도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있다면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좋은 보도를 우리 정말 많이 공유하자. 많이 보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네. 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보도를 한 용감한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을 좀 더 많이 소비하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어떤 보도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컨대 뭐라고 이제 한마디를 했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까지 해줘야지 제대로 된 언론인데 그렇죠. 그런 거 안 하죠. 아빠 곰탱님께서 이렇게 말하네요.
기자의 사명감은 온데간도 없고 그냥 월급쟁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좀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꼭 어디 방송에 나가면 자꾸 예.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 언론은 스스로 개혁하지 않아요. 개혁할 의지도 없고 개혁할 생각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개혁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개혁을 시키려면은 진짜 우리가 언론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더 압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뭐 불매운동이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좋은 보도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거든요. 나오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런 정보를 좀 우리가 잘 소비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클릭이라도 많이 해줘야 되겠군요. 네. 저는 공유. 네, 공유. 공유가 제일 중요해요? 네, 공유해줘 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사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회사 내에 있는 한 부서에서 홍보해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그쵸,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 언론들이 국가라고 하는 이 대기업의 사주들을 위해서 혹은 뭐 여당 내지는 뭐 정부에서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다 칭찬하고 홍보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찬우님 또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지금 김원경 소장님하고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좋은 기사 나오면 많이 공유해주고 그 기자를 후원해주고 네.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이런 걸 해야지 예. 나쁜 기사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거 플러스 같이 그런 네. 걸 해줘야 된다. 네. 그런 얘기 제가 오늘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쇼미더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좀 전에 우리 또 김원경 문쿨소장과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머리 아픈 소장님이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방송이 나온다는 말이 참 슬프네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많이 동감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마토 이승형 본부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함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예. 왜요? 그냥 뭐 복잡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민감하기도 하고. 이슈들 따라가기도 너무 어려운데 네. 다 너무 어려워요. 예.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언론 보도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그냥 이면에 드러난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보도만 듣지 마시고 보면 안 돼요. 예. 이면을 보셔야 돼요. 예. 예, 1차원적으로 맨날 모든 거를 다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면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 뭐 종편 이런 그 지상파 방송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매체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유튜브들 좀 그만 싸우십시오. 예. 자,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이를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긍정평가가 35%, 네. 부정평가가 62.5%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하고 동일해요. 동일해요? 긍정평가는. 어허. 그리고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7%포인트 감소한 건데, 크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닙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AL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1,037명이 있고요. 응답률은 3.0%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35%로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조금 감소했네요. 0.7% 그렇습니다. 감소. 큰 변화는 아니까. 네, 중요하지 않지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주목을 해볼 부분은 2주 전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5.3%고 직전 조사도 35%. 그러니까 대체로 뭐 대통령의 좀 보수 지지층의 기준이 한 3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대통령 뭐 실도 35% 정도가 우리 지지층이구나. 그럼 이들을 좀 일단 단단히 다져야 되겠다. 네. 이런 인식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지층별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지층들의 변화는 조금 있었습니다. 네. 특징적인 것은 보수층에서 긍정평가가 좀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갔네요. 예, 예. 4.2%나. 그러니까 직전에는 69.6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5.4%였고요. 부정은 직전에 28.6이었는데 부정이 31.5%로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보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조금 더 올라갔고 부정은 별 변화가 없었고 중도 경우에는 긍정이 33.9%로 조금 올라갔고 큰 변화는 없는데 부정은 조금 내려갔고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에서 부정평가가 좀 올라갔다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변화가 없는데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좀 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률이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높아지고 이거는 보수층들이 실망을 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어. 보수층에서도 그거는 이념을 떠나서 네. 말하자면 먹거리, 자기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그렇군요. 때. 제가 뭐 그냥 짧은 이야기로 그러니까 어떤 멍뚱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얼마 전에 이제 모임이 있는데 횟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후쿠시마가. 좀 그럼 찜찜하군요. 먹기가. 아니 근데 그렇게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횟집에 가면은 뭐 참치집 같은 경우에는 리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리필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전 같으면은 막 배불리 먹으니까 뭐 이게 끓이낌 없이 먹게 되니까 리필이 되잖아요. 이성현 본부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시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상황인데. 리필이 안 된다는 게 가게 주인님이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아니야,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손이 많이 안 가요. 아. 손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가는데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이게 일본어서 표현을 써서 뭐 일종의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 그런 스키다시라고 하는 예, 갑자기 제가 일본어로 안 쓰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약간 육류 메뉴가 있거든요. 네. 약간 그 무슨 제육볶음 같은 그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튀김을 많이 먹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튀겨 먹으면 괜찮대요? 아니. 저는 뭐냐면 고구마 튀김. 고구마 튀김. 를 향한 불쾌감 표시가 사실은 좀 한 국가의 원수가 말하기에는 좀 너무 격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물론 중국 대사가 뭐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를 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막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지 좀 이상해요. 원래 우리 윤 대통령 외교 하실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게 언어의 품격, 그렇죠. 외교 언어. 이 국내 정치하듯 지금 외교도 하고 있다. 근데 이 외교라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단어 하나 골라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신 대사가 그렇게 작정하고 뭐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고 우리나라 국정 최고 책임자가 네. 그렇게까지 나서서 같이 대거리를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더 얹고 또 여당에선 더 얹고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하고 결별할 겁니까? 이제? 그런가 봐요. 뭐 안 할 거예요? 이 본부장님 말씀에 잠깐만 이제 제가 덧붙이면 네. 이게 최종 우리로 치면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대한민국의 현재 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네. 대통령이 나서버리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싱하이밍이 잘못했죠. 네.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외교 차관 정도가 나서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싱하이밍 대사 왜 자꾸 싱싱거려요. 아 이거 왜 그래요. 뭐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럼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뭐 좀 따져 묻고 네. 아니 뭐 한중 관계 좀 그러니까 좀 복원을 하려면 좀 논의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시진핑은 안 나서잖아요. 지금 외교부장도 안 나서요. 중국은 외교부장도 안 나서고 제일 높은 직급이 나섰던 사람이 외교부 부부장이에요. 원래 국장급이라면서요, 대사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맞대응을 하고 끝내야죠. 스스로 격을 낮추면 안 네, 되는 그럼 거예요. 안 되죠. 이게 지금 중국과의 교역 이 부분이 지금 15개월 연속 우리가 수출 적자인데 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네. 40%예요. 근데 호주도 최근에 호주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그 상무장관이 호주 상무장관이 중국 가가지고 무역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적이고 뭐 다 좋은데 이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없어요. 아니, 재밌는 정말 사실 하나 없어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 토니 블링컨이 그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정말 쪽쪽 빨아줄 정도로 일본의 우호적인 미국의 관료가 누구냐면 웬디 셔먼이에요. 미국 국무부 웬디 부장, 셔먼? 예, 웬디 셔먼인데 부장관인데 바이든이 잘랐어요. 네. 물론 이제 연령이 상당히 그 많죠. 연령대가 높은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이유가 이 웬디 셔먼 부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 각을 세우거든요. 아, 중국에 각을 대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사람들을 좀 교체해요. 왜? 미국이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옥수수나 이런 걸 중국에 팔아먹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실리를 취할 건 또 다치예요. 그리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서 CATL 배터리 다 합작하잖아요. 왜? 싸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리를 취할 건 다치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리도 우시에 있는 SK 하이닉스 1, 2 라인에서 이 디램이 48%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디램의 48%를 중국에서 생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 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내지는 뒤통수 맞고 우리만 또 바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요즘 국제뉴스나 이 보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중국하고 미국 간의 이 관계 개선이나 회복이 생각보다 엄청 빠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있다. 이 네.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물러설 데가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괜히 남을 위해서 대신해서 막 싸워주는 형식이. 제가 되고. 짧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 협중 정서가 있다. 대통령이 옛날에 말한 거죠. 이 말 네, 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정서가 있고 뭐 사드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었다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의 퓨어 리서치 센터나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서치를 하는 거 우리 이제 미디어 토마토처럼 리서치를 하는데 보면은 뭐 프랑스나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도 미국, 중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이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까지 포함되고 일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힘이 센 나라가 어디야?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뭐 캐나다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답변이 미국, 중국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미국이 좀 더 세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훨씬 더 세대. 중국 별거 아니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네. 중국을 우습게 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군요. 자, 그 얘기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이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토마토에서 이거 물어봤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총선 출마 선언 얘기가 되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한다가 41.8% 네. 나왔고 반대한다가 47.5%, 잘 모르겠다가 10.7%. 반대한다가 조금 더 높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성향을 보게 되면 정치 성향별 반응하고 정당별 반응 같은 게 조금 확인돼야 될 것 그죠,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봅니까? 보수에서는 반대가 71.5%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네. 진보에서는 또 찬성이 62.6%로 높았고요. 중도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중도도 약간 반대가 높아요. 반대가 47.1,
찬성이 38.3인데 정당으로 봐도 확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가 84.5%로 압도적인데 민주당에서는 또 찬성이 72.9%로 높거든요. 저는 출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출마할 것 같고 제가 그동안 데이터 분석이나 선거 분석을 한 걸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건 민주당이야 무소속이야 궁금하시죠?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다들 궁금하신 게 창원에 출마할까 경상남도 창원인가 아니면은 경상남도 양산인가 부산인가 서울 관악인가 궁금하시죠? 저는 관악이다. 관악이다. 왜? 기정사실 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본부장님 이게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지금 관악의 출마설이 훨씬 높아요. 근데 본인은 아닌 것처럼. 잠깐만요.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김의겸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민주당과 무관하다 그랬어요. 무소속 관하기. 아 그래서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중요한 이 고급 정보를 흘린 겁니까? 무관하다고 말해서?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벌어졌죠. 소위 말하는 조국 장관, 전 장관을 둘러싼. 진짜. 그러니까 그 복잡한 민심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찰 과잉 수사의 희생양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공정하지 않지 않았냐. 찬스.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 2030은 정말 좀 이런 부분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출마에 찬성한다는 20대 의견이 3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낮아요. 60세 이상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4050은 또 반면에 출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죠. 근데 이렇게 20대 이런 의견을 보면 그 공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임 대통령이 지난 그 대선 때 왜 당선이 됐느냐 그런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자, 근데 이제 뭐 출마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과는 별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성향이 정치인의 성향하고 맞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향이요. 예, 그분은 막 요즘 정치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굳세게 강하게 그냥 자기 말대로 좀 밀어붙이고 뭐 내지는 좀 유연하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좀 대처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조국 전 장관은 너무 신중하달까? 좀 이런 성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런 성향이 나왔을 때 만신 차이가 될 수 있다. 내지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온다 그러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나와서 사실 엄청나게 만약에 당선될 가능성이 물론 높다요. 자기네 공약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럼 그분이 만약에 정치를 했을 때 보여줄 모습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만약에 뭐 당선이 됐다고 치고 그 보여줄 모습하고를 보게 되면 좀 뭔가 유약해 보인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병우 전 수석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 학교도 공통점이 있지만 민정수석을 했다는 공통점도 있고 또 하나는 두 사람 다 정권의 엄청난 뭐 데미지의 원인으로서도 또 이제 또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또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내셔널 그러니까 좀 약간 전국적인 인물이고 네. 우병우 전 수석은 굉장히 지역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북 영주에서는 난리 나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전국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성향과는 무관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르게 보고 있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저는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될 인물일 것 같아요.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강단이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교수직 파면받은 거에 대해서 바로 딱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이거 이의 제기 안 받아줘? 난 그럼 행정소송으로 갈 거야. 딱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저는 선거에 일단 출마하기 시작하면 지금 법적인 부분도 걸려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던 이전 모습의 조국 전 장관은 다르게 아주 강한 조국의 모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좋아지셨다고 봐요. 아, 오히려 맷집이 검찰하고 좋아졌다. 싸우면서. 네. 그렇군요. 자, 한번 출연 한번 네, 정당 지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셋째 주 정당 지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국민의힘이 35.7%가 나왔고요. 네. 민주당이 48.0%, 정의당이 2.4% 나왔습니다. 아, 저는 이거 안 그래도 좀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미디어 토마토에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또 조사해서 요 같은 시기 때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나 내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게 나오거나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리얼미터도 네.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나와요. 리얼미터는 그랬는데 네. 이제 꼭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아, 예. 예,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다른 것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나게끔 저희 되는 게 왜 그러는 조사에서는 거예요?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저희 추이만 봐라. 추이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네, 우리 저희 추이는 항상 그러죠. 조사에서 예. 만일 이게 갑자기 지난주보다 갑자기 달라지거나 뭐 큰 폭으로 변화가 있다면 뭔가 조사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방식의 차이일까요? 글쎄요, 그 방식의 차이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 뭔가 여기에 특별한 게 개입이 돼 있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5월 셋째 주에는 두 정당의 차이가 지지율 차이가 한 자릿수예요. 그러면 더 좁혀질 수도 있고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저는 이건 계속해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 아는데 예. 추이를 보는 건 좋아요. 예. 근데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선이냐 무선이냐 포함이 돼 있느냐 아니면은 전체 설문에서의 배치 순서의 차이가 있냐 네. 또는 시간대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32.8%였는데 이번 주에는 35.7%로 약 한 3%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왔고요. 정의당은 1.0% 정도 조금 내려간 걸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게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요것하고도 조금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님이 이민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방탄했기 때문에 성공했냐? 막 이런 비아냥도 좀 나옵니다. 여기 조사해 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물어봤더니 37.3%가 옳다. 이건 부결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잘못됐다가 50.0%.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오, 무슨 뜻이죠?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중도 민심을 좀 보면 네. 잘했다, 부결 잘했다라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33.7%고 잘못됐다가 49.7%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정서가 우리가 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그렇죠. 대한 네. 그런 반감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그 20대의 국회에 그동안 21대 네. 체포동의안에 상정된 의원들이 총 8분이었는데 이 중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가결이 됐고 탈당 의원 포함해서 국힘 소속 의원도 2명이 가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또 민주당에서 부결이 많았거든요. 5명 중에 4명이 네. 민주당 부결이었고 하영재 의원 1명만 가결이었던 걸로 나오죠. 네. 국힘의 이제 하영재 의원만 그렇게 됐는데 네. 이런 가뜩이나 이제 방탄 피로도가 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아마 민심이 좀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나. 여론은 뭐 국회에서 뭐 체포동의안 부결되는 건 여론이 그냥 부정적이에요. 근데 예. 사실 그때 그 부결되고 그럴 때 참 한동훈 장관의 또 발언이 어떻게 그렇게 국무위원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해서는 안 되는 일부러 발언. 일부러 부결시킨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런 나오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 어쨌든 민주당 지지도가 48%나 되는데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은 잘못됐다는 게 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나왔군요. 잘못됐다가 50%니까 참 특이하다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민주당 지지층 조사를 보면은 70.3%가 잘했다. 또 13%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보수나 중도층에 보게 되면은 그래도 니네가 너무 방탄이야.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거잖아요. 검찰 수사가 결과적으로는 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렇죠. 진보에서도 그렇고. 근데 방금 전에 이성현 본부장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더 이제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이제 세우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중도층에서는 그게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최강욱 의원 그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참고인인데. 아니 그날은 그 체포동의안 부결되던 그날은 송영길 대표 뭐 외곽 지원 조직이에요. 경영 컨설턴트 해주라는 먹사연. 네. 거기도 압수수색을 했죠. 한동훈 장관이 또 막 앞에 나서가지고 의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막 했죠. 막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니까 이거 검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라도 사실은 하긴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김기현 대표 100일 지금 됐거든요.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0점에서 25점 미만 39% 나왔습니다. 25점에서 5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그렇죠. 네. 100점 만점에 25점에서 50점이 16.9%, 50점에서 75점이 19.1%, 75점에서 100점, 그러니까 좀 후한 점수를 주신 분들이 17.4%. 근데 50점 밑으로만 합쳐도 55.9%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 잘 된 겁니까? 뭐 맞는 겁니까? 아니 뭐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 그냥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에 대한 존재감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홍준표 시장의 말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하는 얘기, 아니 선대위나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김기현 대표로는 안 되니까 빨리 내년 총선 대비해서 선대위 만들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자, 국민의힘 지도부 결과적으로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얘기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도부가 오로지 용산에 심기 경험만 하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저께 김기현 그 대표가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했거든요. 네. 아세요? 그거 잘 몰래 아무도 모르시죠? 몰라요. 예. 그냥 지나갔어요. 어제 기사만 나온 좀. 얘기 중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천 과정에서 사심은 철저히 배제할 것이다. 뭐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신뢰가 가지 않죠. 본인이 이미 당대표 당선 과정에서부터 보면 다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얘기보다도 김기현 대표 아들 코인 네. 관련된 회사에서 그게 근무한 더 애가 더 화제가 중요한 됐죠. 관심사였고요. 그 회사 대표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버리고 이러니까는 게다가 전수조사도 아들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게 사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정부 여당 지지율에 또 큰 영향 미치는 게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란 그렇죠.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제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 오염수 방류 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수입에서는 안 된다가 72.3%로 압도적이었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밀 방사능 검사 통해서 수입 여부 결정한다가 20.7%, 수입해도 괜찮다는 6.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지 말란 말이죠. 네. 근데 실제로 박진우 외교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수입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했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뭐 본인도 주무부처 장관이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산물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방류수를 바라보는 시각보다도 엄격해야 돼요. 네. 뭐 요즘에 이제 소금을 사재기를 한 해만 해가지고 또 계속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보니까 그 2달 전에 20kg 한 포대 소금 1,000여 명 한 12,000원 뭐 이 정도 했거든요. 4배 다 4, 5만 원. 4, 5만 원.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와. 4배 정도. 야, 근데 근데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 과학적이야 이거 괜찮아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주장하는 건 괴담이야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가령 방류를 했을 때 네.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대정부 질의에서 네. 아니 저 오염수 지금 방류한다고 하는데 지금 뭔가 논의를 하고 있느냐 한일 정부 간에 그럴 계획이 없답니다.
에잉? 그렇게 계획이 아예 없대요. 네,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우리 정부가 이게 국가가 뭘 국민들한테 하고 있는 것인지 뭘 해야 될지 알고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번에 대정부 질문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오염 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다. 나는 오염수 마시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것도 WHO 기준에 따라서 먹어도 좋다고 얘기하면 나는 마실 수 있다. 갑자기 WHO 기준 여기에 나왔네요. 네. 이거 완전 괴담이다. 이런 얘기도 좀 네. 하고 있어요. 되게 과학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놓고는 또 고민정 의원이 그럼 젊은이들에게 먹으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배 소장님? 저는 일단 한덕수 총리 대응 태도가 좀 부적절하다. 근데 우선은 이제 부적절한 큰 이유가 이걸 뭐 문건을 내용을 확인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이성영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에도 또는 그 어떤 지금 시찰단의 보고서에도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담겨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내용 숱하게 들었고 앞으로도 들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수산물도 그렇고 이 심리적인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받을 수 있냐 이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마실 수 있다. 지금 옥스퍼드 명예교수 이야기로 또 돌아오면 10리터 물을 마시고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드링킹 이슈가 돼요. 드링킹 이슈.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그렇게 마실 수 있고 뭐 하면 자기네 자국 내에서 소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 총리가 이걸 자기가 마시겠다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일본에서는 오히려 평온하고 이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서로 이러고 있는지 참 슬픕니다. 저는 솔직히. 특히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지난 제가 기억하기로 날짜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가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24일, 25일 아마 26일, 3일간 지난달에 실시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일본은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은 찬성이 60%로 높아요. 근데 우리는 84%가 우리는 한국일보가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찬성 여론이 높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론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정부 질문에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하고 한덕수 총리 간의 설전 요구가 게 바로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0년도에 국정원을 압박해서 뭐 MBC 블랙리스트, MBC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같은 걸 이제 만들고 건전 보도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C에서도 보도가 됐죠. 네,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 난 모르는 얘기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의원을 막 함부로 좀 사실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김한규 의원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한덕수 총리는 유독 젊은 여성 의원에게만 저렇게 면박을 주고 함부로 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오염수 마시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오케이 밀어붙여 이러면 그 밑에서 맹목적으로 그냥 모든 실드를 치거나 변호하거나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일본이 됐든 이동관 전 수석이 됐든 그냥 계속 그런 거. 이게 이동관 그 방송장악 행적은 이미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 밝혀진 내용들이거든요. 네. 이걸 두고 모르겠다, 뭐 국회법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게 역정내는 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심하더라고요. 게다가 국무위원이면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그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발언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 역시 품격의 문제고요. 네. 그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 다음에 답변을 다시 성실하게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국회법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고민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MBC가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 편파 보도를 할 우려가 있다.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했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해서 건전 보도를 유도해야 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를 배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그럼 우편향 기자들이 침투해 있는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지 이상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자료에 적힌 건전 보도 유도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그 자료가 일종의 진실의 문서인지 저한테는 아무 정보가 없고 의원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될 책임도 없는 거다. 야, 이 발언이 저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고민정 의원이 아니 그렇다면 내가 허위 문서를 보여줬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 물어보니까 진짜인지 입증할 방법도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총리가 해도 자료들이 되는 말이에요. 뭐냐면 네. 당시에 2000 그 MB 이 시절에 두들기지 마시고 예, 얘기해주세요. 시끄러워서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방송에. 예. 국정원 쪽에서 네. 그 홍보수석이던 당시 이동관 수석한테 네. 건넨 문건이고 그렇죠. 요청한 이동관 수석이 요청해서 만든 만들어서. 문건도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걸로 모르겠다. 한덕수님과 왜 그걸 모른다고 말하죠? 이미 그 전에 다 자료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될 거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으로 이게 과연 뭐 좌편향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정부의 비판하면 좌편향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일단 그런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네. 왜 좌편향입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하는데 왜 그게 좌편향이죠? 저도 이성현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자아우라는 말 좀 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발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비판적 이러면 차라리 비판적이라 그러든지. 아니 무슨 자아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좌우가 있는지 아닌지도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무슨 말만 하면 좌내 우내 난리치고 아유 정말 힘들어. 아니 이게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눠버리는 것 같아요. 나눠서 그럼 그 안에 다 썰어 담아 버리면 그게 훨씬 더 관리하기에 뭔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다루기에 편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쇼미더민심에서 다루고 싶은 얘기들을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없나요? 우리 다음 순서가 없나요?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갑자기 전혀 처음 해보는 것처럼. 일단 먼저 인사를 하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료를 안 줬습니까? 이야, 진짜 문제가 크군요. 네. 자료가 저기 있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쇼미더민심에서 다루려고 했던 부분들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뉴스타마토의 이승현 본부장하고 이 쇼미더민심 같이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곧 이어서 금방 쇼미더 영심으로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영신이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쇼미더 영심 시간인데요.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여러분들의 신박한 댓글들을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계속해서 배 수장님 그리고 이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커뮤니티를 통한 조사는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질문은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고위층 자녀 논란 이거였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사회에서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 설명해 주시죠. 네, 고위층과 자녀들의 사회적 일탈 가운데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11,000명이 넘는 분들이 또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네. 학교 폭력과 무마 시도가 80%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5%, 병역 면제와 병역 비리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그 다음 마약, 음주운전, 보복폭행 등 개인 범죄가 4%, 뇌물, 부정상속 등 금전 범죄가 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다수가 학교 폭력과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렇죠. 정말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요즘에 이동관 특보의 그 자녀 학폭 문제, 요것 때문에 좀 더 이쪽으로 답변이 부각이 있는 된 거 것 아닐까 같아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 네. 영친이들 댓글. 압도적 1위가 학폭인데 이거
어떻게 유저 CX 네, 6GV5 어쩌고저쩌고 너무 길어요. 네. 그냥 영애님이시죠. 영애님이 학폭은 가장 짐승 같은 행위입니다. 짐승 같은 행위를 하는 자가 사람 대우를 할 리가 없지요. 그래요. 또 다른 유저 WG 7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린 날의 상처는 평생을 간다. 어린 마음에 준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벌써 각과 을의 관계가 있음을 대놓고 치욕스러운 인식을 각인시키는 것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용납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유저분께서 학폭 가해 아들보다 그 부모의 뒤처리가 더 쓰레기지. 몹쓸 인간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정말 학폭 가해도 문제 엄청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평생 가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그 부모의 그 고위 공직자의 맞습니다. 태도가 정말 더 끔찍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아미리다님께서 저도 학부모로서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네. 혹시 우리 배소장님도 자제분이 있으시고 본인도 학교 생활 해봤는데 어때요? 저는 뭐 제가 학교 폭력 엄청 당했으니까요. 많은 네? 분들이 못 믿으시는데 가해한 건 아니고. 아니요, 저는 완전히 두들겨 맞고 오. 뭐 학교 일진들로부터 두들겨 맞고 동네 형들한테 두들겨 맞고 선생님들로부터는 매일 두들겨 맞고. 왜요? 공부도 되게 잘하신 걸로 알고 그냥 있는데.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냥 맞았죠. 그냥. 언제쯤 얘기예요? 무슨 아니 일은 고등학교 아닌데. 때도 맞았고 대학교 때도 맞았습니다. 그때는 좀 지방 고등학교는 서울에 오면은 또 선배들이 때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80년대, 90년대.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 독재 뭐 이런 문화가 있었던 많이 맞았습니다. 얼차려 문화라든지 네. 그런 때니까요. 어느 날 네. 학교 선생님이 시계를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계를 푸시니까 뭐 좀 땀이 났나 보다 했는데 때리시더라고요. 아니 땀 났다고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동관 특보가 그 한 말이 있어요. 조국 그 사태를 두고 예.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네. 그 참 재밌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위층 자녀 일탈이 문재인이에요. 정말 우리 정말 가족분들 대단하십니다. 유저님께서 가장 두려운 건 그 애들이 부모의 대를 이어 사회 지도층이 되어 공공의 안녕을 위험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고 그들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 물론 딸도 있겠죠. 대대로 대물림되는 사회적 구조가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유저님, 다구님입니다. 비굴스럽게 자신의 영리만을 추구해온 애비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허구한 날 주입식으로 받다 보니 보기와 같은 사회적 일탈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다른 우리 몬스터 몬스터님께서 특권층 자녀들의 학폭, 뇌물, 반사회적 범죄 행위는 사회적 책임에 무게를 더해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100번 동감합니다. 예. 네. 근데 왜, 지금 제가 좀 보다가 신기한 게 왜 이렇게 갑자기 닉네임 아이디에 유저라는 게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렇게 나오죠? 많은데요. 왜 네. 그러는 거죠? 이거 조작 아니에요? 우리 네? 닉네임에 뭐만 이상하면 조작이라는 말을 붙여. 아니 이상하잖아요. 오늘따라 유저가 계속 나오잖아요. 유튜브 정책이라고요? 유튜브 정책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튜브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정책을 유튜브가 해요? 이렇게 하기로 했나 봐요. 앞으로 유저라고 하는 거를 붙이는 걸로 유튜브에서 어머 와 이거 신기하네. 나 신기하네요. 몰랐네. 그럼 몬스터 헌터님은 왜 유저란 말을 안 쓰게 된 거지? 야 이상하네. 내가 댓글을 안 쓰니까 나는 전혀 몰랐었었는데 이런 게 지금 또 신호가 있군요. 오네요. 노영이 그만하라고. 아 그래요? 자꾸 죄송해요. 따지지 말라고. 알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네네. 너무 좀 따지는 게 좀 버릇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고위층 자녀 일탈의 문제인 이유는 그 부모다 결론적으로. 네. 이게 사회적으로 대물림된다. 특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보기에 안 걸리는 기득. 네.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네. 정희심님, 5563님, 쓰레기 부모 보고 자란 애들은 쓰레기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고 자란 게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기득권 중에는 네.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은 없는 건가요? 기득권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진우님께서는 저 모든 것들 다 해내는 유전자가 한 정당에 모여 있네요. 국민의 그럴 때는 그 뒤에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기타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LY. 네네.
학폭은, ONG, 예, 학폭은 심각하지만 일어나는 건수가 불법 취업, 고용승계 등 시급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유저님이 또 정말 유저님께 많으시네요. 군 면탈하는 자들이 애국심이라는 것을 알까요? 라는 말씀을 네. 주셨고요. 한국의 유저님이십니다. 한국의 유망산업 성형 가발 아이고. 누굴까요? 중원은 없습니다. 내가 더 좋은 생겼네요. 자, 민시민님께서 이 유저라고 자꾸 나오는 거는 가상 아이디에서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상 아이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셔서 제가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작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분 말씀에 되게 동의해요. 이 LYONGDUC98361님께서 학폭도 심각하지만 일어나는 건수가 사실은 그것보다도 드러나는 게 불법 취업이나 고용승계 등 이런 것들 드러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더 심각한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특히 사회 지도층이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좀 어린 마음에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고 정정당당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안 그러도록 반성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보세요. 이 자녀들의 일탈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이런 식이니까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부모는 정말 자식의 거울이다.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맙시다. 그럼요. 네. 근데 정말 배종찬 소장님이 피해자였다는 게 좀 저는 좀 믿기진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배종찬 소장은 가해자였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단 한 명도 지금 피해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피해자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운맛 영친이들의 댓글을 잘 봤는데요. 자, 용산에 닿을 때까지 우리 영친이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싶으신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요. 더 흥미로운 주제를 만나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위 보아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수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